여러분,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일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한 적 없습니까? 이유 없이 돈은 빠져나가고 마음은 답답해지고 가족끼리 대화마저 줄어드는데 사람들은 그저 요즘 운이 안 좋아서 그래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평생 현장을 다니며 살았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공사판을 전전하던 때도 트리거링 가며 전국의 땅과 공장터를 직접 밟던 때도 늘 같은 장면을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집의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삶도 함께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그 공기를 바꾸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이론도 믿기 힘든 이야기도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집에 어떤 나무를 두고 사느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를 그저 장식으로 생각합니다. 보기만 좋으면 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어떤 나무는 집을 살리고 어떤 나무는 말없이 빛을 막고 바람을 끊어 사람의 기운과 돈의 흐름을 천천히 눌러버립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집, 공기가 돌지 않는 공간, 습기가 쌓이는 마당. 이런 환경 속에서는 사람의 판단이 흐려지고 결정은 자꾸 미뤄지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상하게 안 풀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신이 아닌 내가 평생 현장에서 몸으로 확인한 이야기로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집에 두며 편안함과 안정 그리고 좋은 흐름을 느껴온 7가지 나무를 차분히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라는 나무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당신 집의 기운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나무, 해마다 열매를 맺는 집은 사람의 마음부터 흔들리지 않는다. 대추나무. 첫 번째 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맨 처음에 꺼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현장을 다니며 보아온 집들 가운데 대추나무가 있는 집은 유난히 흔들림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가진 것 없이 공사판을 전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방 한 칸 얻지 못해 남의 집 마당 옆에서 잠을 청하고 아침이면 다시 현장으로 나가던 생활이었지요. 그 시절 나는 자연스럽게 사람 사는 집의 마당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집이 크고 작은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느껴지는 공기,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나무가 그 집 분위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들어오던 나무가 바로 대추나무였습니다. 대추나무가 있는 집들은 겉으로 보기엔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안 사람들이 쓸데없이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조금 느리고 결정을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이유를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대추나무는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해마다 열매를 맺는 나무로 불려왔습니다. 큰 꽃을 피우지도 않고 사람 눈길을 끄는 나무도 아니지만 계절이 돌아오면 반드시 자기 몫의 열매를 내줍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마음에 새긴 말이 있습니다. 사람 인생도 집안 살림도 한 번에 크게 되려고 하면 흔들리지만 조금씩이라도 매년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대추나무는 그 사실을 아무 말 없이 보여줍니다. 마당에 대추나무가 있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올해 수확이 적어도 다음 해가 또 온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대추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줄고 괜히 서둘러 결정을 내리는 일이 적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안정되면 돈의 흐름도 관계도 함부로 새지 않는 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아무 자리에나 두면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햇볕을 아주 좋아합니다. 빛이 부족한 곳에 두면 열매가 줄어들 뿐 아니라 집 안공기까지 눅눅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대추나무를 담장 바로 옆에 심어 마당 전체가 그늘에 잠긴 집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런 집들은 나무는 있는데 열매가 없고 사람도 있는데 웃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추나무는 마당이 있다면 벽에서 거리를 두고 햇볕이 가장 오래 머무는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베란다라면 하루 중 가장 밝은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내가 수십 년 동안 현장을 다니며 눈으로 확인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해마다 무언가 결과를 보여주는 나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보기만 그럴듯하고 아무 변화도 주지 않는 나무만 두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집안 분위기를 단번에 밝히는 나무입니다. 바로 감나무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나무, 집안에 웃음이 돌아오면 운도 함께 움직인다. 감나무. 두 번째 나무는 감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한국 집 이야기를 끝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나무는 우리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들어와 있는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릴 적 강원도 산골에서 자랐습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마당에 감이 주렁주렁 달리고 그 아래에서 아이들은 뛰어놀고 어른들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풍경은 지금도 내 머릿속에 선명합니다.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보았지만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늘 비슷한 공기를 느꼈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따뜻하고 조금 낡아서도 웃음이 남아있는 공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이야기할 나무는 바로 감나무입니다. 감나무는 한국에서 풍요와 수확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봄에는 잎을 내고 여름에는 그늘을 만들고 가을이 되면 눈으로 보이는 결실을 보여줍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사람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시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과가 보이지 않을 때, 노력에 대한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은 쉽게 조급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감나무는 그런 마음을 붙잡아주는 나무입니다. 가을이 되면 말없이 열매를 달아 기다리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가족들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를 재촉하기보다 같이 기다리는 법을 아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놓칩니다. 감나무는 그늘이 깊은 나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감나무를 집과 너무 가깝게 심어 마당 전체가 늘 축축한 집들이 있습니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 공기가 무거워지고 사람 마음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나는 그런 집에서 요즘 집이 답답하다, 괜히 기운이 없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감나무는 집을 살리는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집을 누르는 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 자리입니다. 집과 너무 가까이 두지 말고 햇볕이 지나갈 길을 남겨줘야 합니다. 마당이 좁다면 굳이 한가운데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한쪽으로 물러나 빛과 바람이 집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풍수가 아니라 현장에서 수없이 확인한 생활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집에는 가을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애쓰지만 성과가 잘 보이지 않아 마음이 먼저 지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나무는 추운 겨울을 버티고 가장 먼저 피어나는 나무입니다. 매실나무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나무, 가장 먼저 피는 꽃은 가장 오래 버틴 사람의 몫이다. 매실나무. 세 번째 나무는 매실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떠올리면 나는 늘 한 장면이 먼저 떠오릅니다. 아직 바람이 차고 땅에는 서리가 남아있는데 남들보다 먼저 꽃을 피워 있는 모습입니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시작을 보았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출발해도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들보다 먼저 나섰다가 중간에 멈추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시작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버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매실나무는 그 사실을 가장 조용하게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한국에서 매실나무는 예로부터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추위를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운다는 이유로 인내와 절제, 그리고 시작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현장을 다니며 집을 볼 때도 매실나무가 있는 집은 대체로 급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안에서는 단단한 중심이 잡혀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여러 번 실패 직전까지 갔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직 꽃을 피울 때가 아닐 뿐이라고. 매실나무는 사람에게 그 기다림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실나무를 마당에 둔 집에서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결과가 없어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 역시 아무데나 두면 좋은 나무는 아닙니다. 매실나무는 통풍이 잘 되고 공기가 맑은 자리를 좋아합니다. 습기가 많은 곳에 두면 꽃이 피어도 오래가지 못하고 집 안 공기 역시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매실나무를 낮은 곳에 심어 늘 물이 고이는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매실나무는 조용한 힘을 가진 나무입니다. 그 힘을 살리려면 바람이 머무를 수 있는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집을 감싸기보다 집과 함께 숨쉬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일이 아직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를 다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실나무는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닐 뿐이라고. 자,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나무는 집안에 먹을 복과 돈의 흐름을 함께 들여오는 나무입니다. 바로 감귤나무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나무. 먹을 복이 들어오면 돈의 흐름도 함께 열린다. 감귤나무. 네 번째 나무는 감귤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 나는 늘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힘은 바로 먹고 사는 걱정이 줄어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장을 다니며 많은 집을 보았지만은 감귤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이상하게도 생활이 단정했습니다. 크게 벌지는 않아도 늘 먹을 것이 끊기지 않았고 살림이 급하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감귤은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제철이 되면 사람 손에 쥐어지는 열매이고 이웃과 나누고 손님에게 내놓는 과일입니다. 그만큼 감귤은 생활의 흐름과 깊이 연결된 나무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사람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순간을 많이 보았습니다. 돈이 들어올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먹고 사는 계산이 어긋날 때 사람 마음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감귤나무는 그 불안을 천천히 누그러뜨리는 나무입니다. 계절이 오면 말없이 열매를 달아 기본은 지켜진다는 신호를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귤나무가 있는 집에서는 사람들이 괜히 큰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먼저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으니 결정도 차분해지고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집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귤나무는 햇볕과 바람이 모두 필요한 나무입니다. 빛은 충분한데 공기가 막힌 곳에 두면 열매는 달려도 집안 공기가 답답해집니다. 나는 현장에서 감귤나무를 집 바로 앞에 두어 출입이 불편해진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늘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길이 막히면 사람 마음도 막히는 법입니다. 감귤나무는 집을 지키는 나무가 아니라 집과 함께 숨쉬는 나무로 두어야 합니다. 현관이나 동선을 막지 않게 빛과 바람이 지나갈 자리를 남겨야 그 열매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집에는 생활의 기본을 든든하게 잡아주는 존재가 있습니까? 아니면 늘 계산부터 앞서며 마음이 먼저 조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나무는 집안에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재물의 상징입니다.
바로 금전수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나무, 눈에 보이는 돈보다 먼저 지켜야 할 흐름이 있다. 금전수. 다섯 번째 나무는 금전수입니다. 이 나무는 집안에 두는 나무 가운데 가장 많이 보이면서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집안 사정이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돈부터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내가 평생 겪어본 바로는 돈은 붙잡을수록 달아나고 금전수는 이 나무는 화려한 꽃을 피우지도 않고 크게 자라 존재감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잎이 두텁고 한번 자리 잡으면 나는 이런 나무를 볼 때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던 시절이 떠오릅니다. 크게 벌 생각보다 먼저 무너지지 않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금전수는 바로 그 기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한꺼번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는 복이 아니라 새지 않고 쌓이는 흐름을 뜻합니다. 그래서인지 금전수를 집안에 둔 사람들은 큰 모험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달의 살림, 작은 수입과 지출을 차분히 관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금전수를 두고 가장 큰 실수를 하나 합니다. 바로 집안에서 사람이 가장 자주 오가는 길목에 이 나무를 두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금전수를 문 옆이나 통로 한가운데 두어 늘 스쳐 지나가게 만든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에서는 사람 마음도 자주 부딪힙니다. 길이 편하지 않으면 기운도 편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금전수는 눈에 띄는 곳에 두는 나무가 아닙니다. 집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빛이 은은하게 머무는 자리에 두어야 그 의미가 살아납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돈을 부르는 집은 돈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집이 아니라 생활이 정돈된 집. 금전수는 그 정돈을 도와주는 나무입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여러분 집에는 돈을 쫓느라 바쁘기보다 돈이 머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늘 마음만 급하고 흐름은 정리되지 않은 채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나무는 돈을 버는 힘보다 지키는 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여섯 번째 나무, 버는 힘보다 지키는 힘이 먼저다. 돈나무 파키라. 여섯 번째 나무는 돈나무 파키라입니다. 이 나무를 보면 나는 늘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돈을 벌기 시작했을 때가 아니라 번 돈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현장을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는 집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몸집을 키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파키라는 그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나무입니다. 겉으로 보면 줄기가 굵고 단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뿌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가 이 나무의 생사를 가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기초를 다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아깝지 않다는 말을 늘 마음에 새겨왔습니다. 공장을 세울 때도 사람을 쓸 때도 먼저 바닥부터 확인했습니다. 파키라는 그런 태도를 닮은 나무입니다. 한꺼번에 크게 자라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자리를 단단히 지키며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파키라가 있는 집에서는 사람들이 큰 모험을 쉽게 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선택을 하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도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의미가 흐려집니다. 현장에서 보면 파키라를 집안 가장 넓은 곳 한가운데 두어 공간을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이지만 사람의 동선이 끊기고 집안 기운이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파키라는 중심을 잡아주는 나무이지 중심을 차지하려는 나무가 아닙니다. 사람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는 곳,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가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집도 사람도 중심이 드러나면 오래 못 간다고. 중심은 눈에 띄지 않을수록 더 오래 버팁니다. 바퀴라는 그 조용한 중심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집안을 단단하게 받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쌓아온 것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더 벌 생각만 하며 기초를 돌아볼 여유를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나무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째 나무는 이름 그대로 집에 안심을 들여오는 나무입니다. 바로 행운목 이야기입니다. 7번째 나무. 이름만으로도 집을 편안하게 만드는 나무, 행운목. 7번째 나무는 행운목입니다.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조금 다릅니다. 열매로 증명하지도 않고 크게 자라 존재를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나무를 집안에 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집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현장을 다니며 수많은 집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잘 사는 집도 있었고 겨우 버티는 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행운목이 놓인 집에서는 사람들의 말투가 부드러웠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지 않았고 서로를 재촉하는 분위기가 적었습니다. 나는 이런 집을 볼 때마다 사람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큰 복이 아니라 마음이 놓이는 공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행운목은 그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다. 크게 눈에 띄지 않지만 집안 공기를 거칠게 만들지 않습니다. 빛을 가리지 않고 바람을 막지 않고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습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사람을 쓸 때도 비슷한 기준을 가졌습니다. 말이 많고 눈에 띄는 사람보다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결국 조직을 오래 버티게 만든다는 것을 현장에서 배웠습니다. 행운목은 그런 사람을 닮은 나무입니다. 하지만 이 나무 역시 자리를 잘못 잡으면 의미가 반감됩니다. 현장에서 보면 행운목을 너무 좁은 곳에 두어 답답함을 키운 집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공간을 누르면 사람 마음도 눌리기 마련입니다. 행운목은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자리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길을 막지 않고 시선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곳, 그렇게 두었을 때 이 나무는 집안에 괜찮다는 공기를 남깁니다. 나는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운이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상태가 오래 유지될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행운목은 그 편안함을 지켜주는 나무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왔습니다. 여러분, 집에는 사람 마음을 먼저 놓아주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늘 긴장한 채 하루를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으로 7가지 나무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무는 복을 부르지 않는다. 다만 집의 흐름을 드러낼 뿐이다. 여기까지 7가지 나무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어떤 나무는 열매로, 어떤 나무는 뿌리로, 어떤 나무는 그저 존재만으로 집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나무 하나로 집안 형편과 사람 인생이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을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스스로에게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얻은 답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무가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집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빛이 잘 드는 집에는 사람 마음도 밝아집니다. 바람이 통하는 집에서는 생각도 막히지 않습니다. 습기가 쌓이지 않는 공간에서는 사람의 몸과 마음도 오래 버팁니다. 나무는 이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집을 볼 때 먼저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먼저 가구를 보지도 않습니다. 마당과 창가에 있는 나무부터 봅니다. 그 나무가 빛을 먹고 있는지, 바람을 나누고 있는지, 아니면 집을 조용히 누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대부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현대를 일으키며
늘 현장을 먼저 봤습니다. 서류보다 땅을 먼저 밟았고 보고서보다 사람이 움직이는 방향을 먼저 살폈습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 좋은 집보다 안에서 숨쉬기 편한 집이 오래갑니다. 오늘 이야기한 나무들은 특별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오래 검증된 나무들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집은 사람을 쉬게 합니까? 아니면 계속 긴장하게 만듭니까? 나무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삶에 옮길지 짧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집을 바꾸려 하지 말고 흐름부터 바로 세워라. 여기까지 7가지 나무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대추나무, 감나무, 매실나무, 감귤나무, 금전수, 파키라, 그리고 행운목 모두 다른 모습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집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나무라는 점입니다. 나는 평생 집을 많이 짓고 공장을 세우고 땅을 고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늘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집이 먼저 편해야 사람이 오래 버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힘들어지면 크게 바꾸려고 합니다. 이사부터 생각하고 환경을 탓하고 운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작은 흐트러짐에서 시작됩니다. 빛이 막히고 바람이 끊기고 사람이 쉬어야 할 자리가 사라지는 순간부터 집은 사람을 돕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한 나무들은 복을 불러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이 제대로 숨쉬고 있는지 사람이 그 안에서 편안한지를 조용히 확인해주는 기준일 뿐입니다. 나는 사업을 하며 늘 해봤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안 되는 이유도 되는 이유도 말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장 하나만 해보십시오. 나무 하나를 바라보고 그 자리가 사람의 길을 막고 있는지 빛을 가리고 있는지 아니면 조용히 집을 받쳐주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점검 하나가 집의 공기를 바꾸고 공기가 바뀌면 사람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달라지면 인생의 방향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확인해 왔습니다. 크게 바꾸지 않아도 흐름만 바로 세우면 집도 사람도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돕는 집입니까? 아니면 모르게 기운을 빼앗고 있는 집입니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사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은 이 채널이 오래 숨쉴 수 있게 해주는 일이고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현장에서 배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 편이 되기를 바랍니다. 집이 점점 더 채워질수록 왜 마음은 더 가난해질까요? 더 좋은 가구, 더 편리한 가전, 더 비싼 물건을 들였는데도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느낌. 이 질문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평생 공사 현장과 사람의 집을 함께 보며 살아왔습니다. 수천 개의 공장, 수많은 집,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얼굴들까지요.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보았습니다. 집이 가득 찬 곳일수록 사람의 표정이 무거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채우는 것이 곧 풍요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현관에 물건을 놓고 창가를 막고 마음까지 가득 쌓아두면서도 그게 잘 사는 길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진짜 가치는 채움이 아니라 비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물 한 방울 담을 수 없습니다. 집도 사람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이유는 창이 비어 있기 때문이고 바람이 지나는 이유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아주 단순하지만 많은 사람이 놓치고 살아온 세 곳에 열어야 할 자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삶의 무게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왜 인생이 막혀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도움이 된다면 조용히 구독 버튼을 눌러두셔도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열어야 할 곳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치는 채우는 데 있지 않다. 비어 있음이 모든 기능을 만든다. 이제부터 우리는 조금 천천히 그러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짚고 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나올 모든 이야기는 그저 정리기술이나 생활습관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이 왜 막히는가, 왜 답답해지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나는 평생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길을 만들고 공장을 세우고 배를 띄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결과 뒤에 있는 조건을 먼저 보았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을 하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비어있음은 부족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그릇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릇의 가치는 재질이나 장식에 있지 않습니다. 안이 비어있기 때문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안이 돌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릇은 그 순간 쓸모를 잃습니다. 집도 다르지 않습니다. 벽이 있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가 많아서 집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현장을 직접 보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둥과 기둥 사이가 막혀 있으면 그 건물은 숨을 쉬지 못합니다. 통로가 없으면 아무리 튼튼한 구조물이라도 사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현장은 언제나 정직했습니다. 막히면 반드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안도 똑같습니다. 빛이 들어오는 이유는 창문이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흐르는 이유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그 안에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단순한 사실을 잊고 살아왔습니다. 집을 물건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잘 사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비워두면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공간은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반대로 느꼈습니다. 집이 가득 찬 사람일수록 얼굴에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쉴 곳이 없는 집에서 마음이 쉴 수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나는 물건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필요합니다. 문제는 필요가 아니라 과잉입니다. 비어있음은 버려진 자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무언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남겨둔 자리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올 자리. 사람이 편안히 앉아 숨을 고를 자리.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운이 머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내려가야 합니다. 이 비움의 원칙이 실제 삶에서는 어디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지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나 매일 지나치지만 가장 쉽게 막아버리는 곳, 바로 집의 얼굴입니다. 다음 이야기는 그 문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집의 모습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비춘다. 이제부터는 철학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많은 분들이 이건 내 이야기구나 하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평생 여러 종류의 집을 보며 살아왔습니다. 부유한 사람의 집도 보았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의 집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집의 크기와 사람의 평안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넓었습니다. 방도 많고 가구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묘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물건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공간은 가득 차 있었고
그 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피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쉬기가 어렵겠구나. 반대로 이런 집도 있었습니다. 결코 넓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집이었고 새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집에 들어서면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한 장식이 없어도 비워둔 자리가 만들어내는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 집 사람의 얼굴에는 조급함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됩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는 장소라는 점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복잡할수록 자신도 모르게 집안을 채우려 합니다. 무언가를 더 드리면 괜찮아질 것 같고 뭔가를 놓아두면 불안이 가려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집은 점점 숨이 막히는 공간이 됩니다. 나는 이 장면을 수없이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집을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부분은 마음이 먼저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막연한 정리가 아니라 정확한 순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가장 영향력이 큰 곳부터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누구에게나 거의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늘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밖과 안이 만나는 경계, 바로 그곳에서 집의 기운은 결정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현관이 집의 얼굴이라 불리는지를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의 크기와 상관없이 반드시 열어야 할 세 자리. 이제부터 이야기는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바꿔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열어야 이 답답함이 풀리는가? 나는 많은 집을 보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집의 크기나 형편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입니다. 큰 집이라도 막혀 있으면 무겁고 작은 집이라도 열려 있으면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합니다. 딱 세 곳입니다. 이 세 곳만 제대로 열어도 집의 분위기와 사람의 마음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첫째는 집의 얼굴입니다. 둘째는 집의 눈입니다. 셋째는 집의 뿌리입니다. 이 순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는 내가 현장에서 사람을 만나며 가장 많이 확인한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밖에서 들어옵니다. 빛과 바람도 밖에서 들어옵니다. 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늘 같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곳, 그 집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자리, 바로 현관입니다. 나는 현관을 볼 때면 그 집의 이야기가 절반은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든 그렇지 않든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열려 있는지 막혀 있는지였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현관이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라 집의 운명을 좌우하는 자리인지,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두 가지 착각이 무엇인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자 모든 흐름이 시작되는 문이다.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열어야 할 곳은 현관입니다. 나는 현관을 집의 얼굴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사람도 얼굴에서 인상이 결정되듯 집도 현관에서 분위기가 정해집니다. 현관은 단순히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보이지 않지만 흐름 또한 이 문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래서 현관이 막히면 집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나는 수많은 집을 방문하며 현관에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결과는 놀랍도록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수선한 현관입니다. 신발이 흩어져 있고 물건이 쌓여 있으며 청소는 늘 미뤄집니다. 잠깐 두었다는 것이 어느새 오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런 현관에 들어서면 공기가 먼저 무겁게 느껴집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겉으로는 정리되어 있지만 좋다는 것들로 가득 찬 현관입니다. 어느 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에는 장식품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식물도 여러 그루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분명 좋은 뜻으로 하나하나 들여놓았을 것입니다. 이 집에 좋은 기운이 들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지요. 그러나 그 현관은 너무 좁았습니다. 사람이 지나가기 위해 몸을 비켜야 했고 청소도 쉽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맞이하려 했지만 정작 들어올 자리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그런 물건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많다는 데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바른 물건이 10개의 어설픈 물건보다 낫다는 것을. 장식은 문을 여는 열쇠일 뿐입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문 안에 공간이 없다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현관은 길입니다. 그 길이 물건으로 막혀 있다면 아무리 좋은 뜻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현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여백입니다. 비워둔 자리야말로 사람과 공기와 흐름이 편안히 지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현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남기고 비워야 하는지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남기는 기준을 바꾸면 흐름이 바뀐다. 이제 현관에서 무엇을 버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이야기해야 할 때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모두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극단이 아닙니다. 기준입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현관은 보관하는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이라고. 사람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고 공기가 막히지 않아야 하며 눈에 들어오는 첫 장면이 가벼워야 합니다. 그래서 현관을 볼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곳에 놓인 물건들이 정말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묻는 것입니다. 언젠가 쓸 것이라는 이유로 혹은 버리기 아까워서 남겨둔 것들이 현관을 가장 먼저 막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신는 신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리를 옮기는 것만으로도 현관의 절반은 이미 열립니다. 현관은 전시장도 창고도 아닙니다. 장식품 역시 그렇습니다. 좋은 뜻으로 들여놓았더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뜻은 흐려집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를 남기고 그 주변에 여백을 주십시오. 그 여백이 있어야 그 하나가 살아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의 대부분은 비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적어도 7할은 아무것도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 공간은 비워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기운이 오갈 수 있도록 남겨두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현관이 열리면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저녁에 돌아올 때 집이 먼저 맞아줍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이 달라지면 그 사이의 시간도 자연히 달라집니다. 현관은 작아 보여도 그 영향은 집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화는 늘 다음 변화를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빛과 바람이 어디에서 멈추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창은 집의 눈이다. 막히면 마음도 멀어진다. 이제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아직 반밖에 오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열어야 할 곳은 창가와 창문입니다. 나는 이곳을 집의 눈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눈이 가려지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듯 창이 막히면 집은 숨을 잃습니다. 나는 많은 집에서 비슷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창가가 물건으로 가득 차 있거나 언젠가 쓸지 모른다는 이유로 쌓아둔 것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빛은 들어올 틈이 없고 바람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집안은 낮에도 어둡고 공기는 오래 머물러 무거워집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아름답게 보이려는 마음으로 창가를 초록으로 가득 채운 집들입니다. 식물들이 줄지어 서 있고 작은 가구들이 그 사이를 채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성해 보이지만 정작 창문 앞에 서면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식물도 가구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지나치게 많을 때입니다. 빛이 닿지 않으면 식물도 힘을 잃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공간은 금세 답답해집니다. 나는 현장에서 늘 같은 원리를 보았습니다. 통로가 막히면 일은 반드시 더뎌집니다.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도 흐름이 끊기면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창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은 물건을 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빛을 맞이하고 바람을 통과시키고 멀리 바라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옛사람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초록은 일부만 두고 나머지는 비워 두었습니다. 그 덕분에 창 앞에 서면 가까운 초록과 함께 멀리 펼쳐진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는 일은 단순한 풍경 감상이 아닙니다. 눈앞의 일에 갇힌 마음을 잠시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시야가 넓어지면 생각도 넓어집니다. 집이 그렇게 사람을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장소로 가야 합니다. 앞에 두 곳을 아무리 잘 열어도 이곳이 막혀 있다면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자리, 바로 마음입니다. 집은 정리해도 마음이 막혀 있으면 다시 흐트러진다. 이제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앞에 두 곳, 현관과 창가를 아무리 잘 열어두어도 이 마지막 자리가 막혀 있으면 모든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나는 이곳을 집의 뿌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집은 깔끔했습니다. 현관도 정돈되어 있고 창가에도 빛이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늘 그늘이 있었습니다.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마음속에 놓아두지 못한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되었는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미 지나간 일들이 밤마다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마주합니다. 집이 다시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마음이 먼저 어지럽기 때문이라는 점 강조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바깥을 채우려 합니다. 무언가를 쌓아두어야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장에서 이 원리를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여유를 잃으면 일의 순서도 흐트러지고 현장도 금세 복잡해집니다. 아무리 규칙을 세워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음속을 채우는 것들은 대개 비슷합니다.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누군가에 대한 원망, 아직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마음에 쌓이면 그 자체로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비움은 물건에서 끝나면 안 된다. 마음까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단번에 내려놓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하면 됩니다. 하루를 마치기 전 마음에 남은 것 하나만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느낀 서운함 하나, 내일에 대한 걱정 하나,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오늘을 무사히 보냈다는 사실에 고맙다고 말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쌓이면 어느 순간 숨이 편해지고 집도 삶도 자연스럽게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곳이 어떻게 하나로 이어지는지 말입니다.